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법원 유죄 판결 전만 하더라도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또 사법 리스크 늪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결국 국민 선택에 맡겨졌다는 분석입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내 경선 누적 득표율은 90%에 달합니다. 9대명이란 별칭까지 나온 이유인데 과거 어느 때보다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후보 선출 연설을 두고는 보수 농객으로부터도 증오나 적개심이 없고 언어가 아주 좋아졌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통합을 기치로 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은 이 후보 캠프 주목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선대위에 청년과 여성이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을 제외하곤 계파와 진영을 초월해 매버드급으로 구성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난 과거나 이념과 사상, 진영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와 대기업 방문, AI 반도체 공약 등으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대권이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마저 나왔습니다. 특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사법 리스크도 차례차례 극복해왔는데 고지를 한 달여 앞두고 나온 예상 밖 대법원 유죄 판결로 또다시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온 뒤 이 후보가 재상고하면 대선 전 최종 결론까지 나오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많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며 집중 공격을 받을 대목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 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자격 논란이 계속될 거란 관측이 제기되는 만큼 이 후보는 결국 선거 당일의 국민 선택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후보 메시지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한 달 정도 남은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의 입지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법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을 지지층을 확보하는 게 이 후보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다음 날에도 북한 접경 지역을 돌면서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의 반대 목소리도 적잖게 터져나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소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경청 투어 이틀째 방문지로 강원도 접경 지역을 찾은 이재명 후보. 철원과 화천, 인제, 양구, 고성을 돌며 전통시장과 경로당 등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비온 뒤에 땅 굳어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더 좋아질 겁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판결한 다음 날에도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 북한의 폐기 선언으로 효력이 사라진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상호 중단 등 접경지역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 등 민주당 반발에 대한 취재진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선대위 그리고 당 지도부 원내에서 하는 일이니까 거기다 한번 물어보시죠. 저는 어쨌든 민생과 현장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만 최 전 부총리 탄핵 시도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이견도 적잖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의원은 탄핵 추진 전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결과 최 전 부총리 탄핵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의 유죄 취지 대법원 판결에 격앙된 당내 일부 강경파들에 의해 당이 너무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몇 분의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중간에 토론 과정 속에서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었고. 이에 당 차원에선 한덕수 전 총리 사퇴에 대응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한 것일 뿐이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마지막 경선인 이번 결선에선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쳤습니다. 최종 후보는 그제부터 진행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돼 가려집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문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계엄에 대한 입장이나 단일화 구상에서 색깔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네, 실제 TV 토론회 발언에서도 그랬는데요. YTN 선거단이 빅데이터 업체 스피치로그와 함께하는 말의 전쟁,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최후의 2인이 최근 두 차례 TV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은 대권 경쟁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10차례, 한동훈 후보가 15차례, 이재명 후보에 맞설 자신의 강점을 부각했습니다. 김 후보는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하면서 보수 표심, 집토끼에 호소했고, 한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는 동시에 전광훈 목사를 거론하며 김문수 후보와 연관성을 꼬집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4차례씩 언급했는데 단일화에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로 하고 이기기 위해서 누구와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중심은 국민의힘이어야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가 강조한 키워드도 색깔이 달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과 중국, 북한 등 외교 관련 단어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한동훈 후보는 투자와 국민연금, 규제 같은 키워드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계엄을 김 후보는 4차례, 한 후보는 12차례 언급했는데 역시 방점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정면 삭감 이런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절대로 겪으셔서는 안 되는 일을 겪게 해드려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당대표였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후보는 하지만 국민과 핵, 미국과 기업 같은 전통적인 보수 정당 화두를 나란히 많이 거론했습니다. 후보들의 입을 통해 살펴보는 말의 전쟁. YTN 김주영입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정대철 헌정회장을 회방합니다. 정 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2시 헌정회에서 한 전 총리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개헌, 통합과 용서, 화해의 정치를 강조하고 통치의 중심을 국회로 끌고 올 것 등도 함께 조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즉시 만나겠다거나 원샷 경선을 치르겠다며 앞다투어 단일화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도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원샷 경선을 한 번 더 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 후보를 뽑아야겠죠. 한동훈 후보는 앞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다며 역시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일단은 당 경선에 집중하자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대법원이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만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라며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짧은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출 직후부터 모든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며 통합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좀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보수 인사 추가 영입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개파를 초월한 인재 영입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이 와서 서로 의논 중이에요.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친노계인 강금실 전 장관도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중요 고비마다 이 후보의 쓴소리를 내 개파색이 였다고 평가받는 우상호 전 의원은 강원 지역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 4강의 결혼 2차 경선의 승자는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였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저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에 따라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4강에서 대권 도전을 멈추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언급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법원을 향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필 규정이라며 반겼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입니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빨리 후보를 교체하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당선 시 임기 첫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추진을 약속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을 30일 앞두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 번째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이 대행은 공직자들에게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마지막 소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출근길, 이주호 권한대행은 무거운 책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챙긴 건 국가안보였습니다. 첫 공식 업무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국민이 조금도 염려하지 않게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적 행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간담회에 이어 처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장관들에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고 사명감과 하나된 자세로 마지막 소임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국민 안전 책무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재난안전관리상황실도 찾아 산불 등 안전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유례 없는 정치적 과도기 속 세 번째 권한대행이 된 이주호 부총리. 모든 공직자를 향해 흐트러지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할 것을 주문하고 또 주문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대의 초저성장에 머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경제 사령탑 부재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 경제는 3대 엔진인 소비와 투자, 수출이 모두 뒷걸음질 치며 마이너스 0.2% 역성장했습니다. 소비 부진과 투자 위축은 역대급으로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3월에도 소비는 0.3%, 설비 투자는 0.9% 감소했습니다. 특히 토목과 건축 공사 실적이 주며 3월 건설 생산은 1년 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건설업 취업자는 11개월 연속, 제조업은 9개월째 줄며 고용 부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2+2 통상협의를 주도한 최 부총리가 사라지면서 대미 통상 협상력 약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출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4월 수출은 3.7% 증가했지만 미국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6.8%, 자동차는 3.8% 각각 감소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7%로 예측하며 0%대의 초저성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향후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으로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불황 국면에서 빠져나가려면 필수 추경에 더해 적극적인 단기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취약계층의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고용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업의 설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등과 같은 좀 경기 대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 사령탑 부재로 내수 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등 경기 대응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트럼프 미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일자리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고용 증가와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깜짝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 노동부는 4월 비농업 일자리가 3월보다 17만 7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3만 3천 명 증가를 예측한 다우존스 전망치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We beat expectations, so this is an exciting day for the American worker. You know, we knocked it out of the park last month, and to beat expectations this month is great, not only for the American economy, but for all Americans. 지난달 실업률은 4.2%로 3월과 같았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0.2% 올라 0.3%의 상승률을 보였던 한 달 전보다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견고한 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차베스 디레머 미 노동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으로 고용이 더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We see no reason that a recession is anywhere near. The president has gone and negotiated with these other countries for these fair trade practices. The transition time is right here among us, and we're seeing the workforce grow because of it. The president knows what's best for this economy. 4월 고용지표와 함께 중국 상무부가 미국이 대화 의사를 타진한다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이 오는 7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은 없다며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석유 수출국기구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에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하루 전보다 1.6% 하락한 1배럴에 58.2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7월 인도분 가격도 전장보다 1.35%가 내린 1배럴에 61.2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경찰이 국정원과 공조 수사를 벌여 이른바 좀비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빌라 여러 곳에 몰래 침입해 금품 3억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입니다. 낙엽이 쌓인 땅을 파니 작게 포장된 물건이 나옵니다. 메페드론, 이른바 좀비 마약입니다. 과다 투약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목을 물어뜯기도 해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경찰은 이 합성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한 외국인 조직원 5명과 구매자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총책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국내에 머무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권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과 지난해 2월 공조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하고 1,500명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메페드론 150g과 대마류 10g을 압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말부터 20여일 동안 서울에 있는 빌라 7곳에 침입해 3억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절도 전과가 있는 A씨는 현금만 쓰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면서 훔친 돈 대부분을 유흥비와 경마장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오산시 부산동에서는 아침 8시 15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자신을 쫓아온 경찰 사이드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일부러 사이드카를 친 건 아니라면서도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경상을 입었다며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경찰청은 낮 시간대 동시 음주 단속을 벌여 식당과 유흥가 주변 등에서 1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 대상이 1명, 면허 정지 대상이 10명이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에 시민 불안이 높아지자 지난달부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도입됐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여러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면 성립되는 죄인데요. 현장 경찰들조차 법 적용에 혼선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주택가 사이의 좁은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향해 다가갑니다. 칼 버리라고! 지난달 10일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있어도 혐의 적용이 까다로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도입되며 흉기를 보여 불안감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흉기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여러 명을 검거했다며 향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찰 내부에서는 혐의 적용 대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선 경찰서 간부급 관계자들은 문구용 칼을 들었는지 수십 센티미터의 큰 검을 들었는지 상식선에서 흉기의 구성 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명백히 사람을 해칠 흉기로 보인다고 해도 흉기를 들고 있던 이유에 대해 고의성과 구체적인 경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경찰 간부급 관계자 역시 단순히 흉기를 들었다고 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 지나친 법 집행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관들의 신속한 판단을 돕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좀 몽둥이라도 필요한 장소와 시간과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흉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면 되겠죠. 경찰청은 향후 2-3개월 동안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검거 사례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SK텔레콤이 정부의 고강도 행정 지도에 따라 전국 2,600곳 대리점에서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위약금 면제만큼은 여전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킹 사고에 따른 유심 대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규 가입 중단 등 전날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행정 지도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전국 2,600여 개 티월드 매장에서 신규 영업을 당분간 중단하고 고객들의 유심 교체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심 주문 물량이 오는 15일부터 들어올 예정이라며 다음 달까지 유심 1,000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접속 지연 사태를 빚은 유심 보호 서비스 역시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바꿨습니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층부터 차례로 자동 가입을 시작해 하루 최대 120만 명씩 오는 14일까지 전국의 가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 편의를 위해 공항 로밍센터마다 추가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14일부터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SKT는 해킹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여전히 뚜렷한 답변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고객 이탈과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중대 사안인 만큼 종합적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과기정통부의 어떤 또 법무 검토 이런 부분도 또 별도로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인데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킹된 유심 정보만으론 금융자산 탈취나 휴대전환의 정보 복제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오해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K텔레콤은 당분간 매일 브리핑을 통해 해킹 사고 대응 현황을 설명하겠다는 방침인데 고객 불안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회사의 본인 확인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약층에 대한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스팸 문자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고 시장 감시 조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스미싱에 대비해 통신 사업자의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민간 사업자로 구성된 불법 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를 꾸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판촉 과열 조짐이 일어나는 휴대전화 매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이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직원들의 사퇴 요구가 거셉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매년 참가해오던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같은 수장들의 행보에 인권 보장을 위한 주요 기구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직원들이 최근 박선영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박 위원장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 때문입니다. 5.18의 발생 과정에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진화 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라면 그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요, 제가. 하지만 이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와 배치됩니다. 박 위원장은 취임 전 유튜브에 출연해 5.16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반복되는 논란에 내부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노조 집행부 몇 명만 댓글을 다는 수준이었는데 23명의 직원이 그 실명으로 위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자격이 없다. 안창호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하고
국제기구의 다수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믿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매년 참가해오던 퀴어 축제에 불참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이라고 하면 인권을 기준으로 어떤 사안을 결정해야 되는데 인권이 아닌 혐오 세력이라든가 혹은 반인권을 지지하는 지지자, 이 지지자분들을 위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박선영 진실화의 위원장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에 대해 학문적 검토에 따라 모른다고 답한 것이라면서도 직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인권위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은 절차를 거쳐 의결됐고 국제기구에 보낸 답변서 역시 반대 의견까지 모두 전달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가폭력 피해자와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기관의 수장들이 기관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시리아에서 최근 소수 종파인 드루즈족과 정부군의 충돌로 100여 명이 숨지면서 중동 갈등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루즈족 보호를 명분으로 시리아 대통령궁 부근을 공습하면서 시리아 정권에 보내는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이틀 만에 또 공습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궁 인근을 겨냥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시리아 정권을 향한 경고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마스쿠스 남쪽에 병력을 배치하거나 드루즈족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드루즈족과 정부군의 충돌로 지난 며칠 사이 100명 넘게 사망하면서 이스라엘의 공습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드루즈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선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대통령실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비난하면서 국가기관과 주권을 노린 위험한 갈등 고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제법 위반 행위에 맞서는데 국제사회와 아랍 국가들이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시민들도 새 정부가 방어 시스템 등을 갖출 때까지 이런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تعرف ان اول ما استلم جديد الدوله الجديده تعرف بدها فتره لبين تاخذ حريتها المضبوط يعني. 드루즈족은 이슬람계 소수 종파로 시리아와 레바논, 이스라엘에 분포해 있습니다. 시리아의 드루즈족은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고 이스라엘 내 드루즈족은 경력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아사드 정권을 몰아낸 시리아 과도 정부는 소수 종파 포용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뿌리 깊은 종파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서유럽이 30도에 이르는 무더위에 시달리는 가운데 러시아에는 때 아닌 한파와 폭설이 찾아왔습니다. 눈 때문에 나무가 무더기로 쓰러지면서 모스크바에는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도로 한복판에 큰 나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겨울이 아닌 5월의 풍경입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곳곳이 이런 상황이라 운전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Видимо, от снега и от ветра не выдержало, дерево упало. Приходится аккуратненько объезжать, чтобы не повредить свой автомобиль. 갑작스러운 폭설과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치면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모스크바시에 따르면 2만 6천 명이 정전으로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Вдоль дороги тоже на проводах все висит. Электричеств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тоже с ночи нет и неизвестно, когда его включат. 5월 월 평균 강수량의 20%가 넘는 양의 눈이 하루에 쏟아졌습니다. 러시아가 추운 나라라고 해도 이상 기온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Сегодня ночью будут заморозки, причем достаточно интенсивные. В Москве около 0 температура до -1, до -2 градусов, а вот по области до -5. 모스크바 당국은 비상구조대 200팀을 긴급 투입해 쓰러진 나무 제거와 전력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남극과 남미 최남단 사이 바다에서 강진이 발생해 남극 일부 시설에 한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칠레 현지 시간 2일 오전 8시 58분 남미 최남단 케이프온과 남극 사이 드레이크 해협 부근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쓰나미 경보와 함께 남부 해안가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요청한 칠레 당국은 별다른 피해 상황이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이날 정오쯤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현재 시간 2일 오후 6시쯤 독일 서남부 슈투트가르트 시내에서 차량이 행인들을 향해 돌진해 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상입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면서 현재까지는 테러나 고의적 공격이 아닌 사고로 보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식품에 들어가는 인공색소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식품업계는 아직 유해성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대세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유튜건 기자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허용된 식품 색소는 36가지. 이 가운데 8개는 석유에 기반을 둔 인공색소입니다. 천연 색소보다 훨씬 보기 좋은 색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탕이나 케이크 등 광범위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내후년 말까지 모든 인공색소를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식품업계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For the last 50 years, American children have increasingly been living in a toxic soup of synthetic chemicals. 인공색소의 유해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점차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왔습니다. 특히 적색삼호로 불리는 색소의 경우 쥐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민감한 어린이에겐 불안이나 학습장애, 주의력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Neurological disorders, ADD, ADHD, speech delay, language delay, tics, Tourette syndrome, narcolepsy, ASD, and autism.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 급식에서 일부 인공색소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강제한 유럽이나 캐나다에선 이미 천연색소가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 식품업계는 아직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고 4배 정도 비싼 천연색소의 가격도 부담이고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What it will affect is the shopping that people do because colors aren't going to be as bright. And when the companies have tried to reduce the dyes on their own, the purchasing has gone down. 소비자 단체들은 업계의 자발적 협력에 기대지 말고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거스를 수 없는 시대 변화인데 저임금 문제 등이 현실적인 장벽으로 꼽힙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노인은 지난달 기준으로 113만 명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엔 372만 명으로 3배 이상 급증이 예상됩니다. 이들을 보살필 요양보호사는 돌봄 수요를 따라가기 버겁습니다. 보호사 1명이 노인 1.5명에서 1.9명을 챙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2043년엔 무려 99만 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허용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요양시설에서 일하면 E7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3명이 발급받았습니다. 졸업생뿐 아니라 재학 중에도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외국 학생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시고 뭔가 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된다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다만 높은 언어 장벽과 고된 노동 강도는 진로 선택의 장애물입니다. 특히 최저 시급 수준으로 200만 원 안팎 낀 저임금 문제 해결이 최대 과제입니다. 일단 연락할 때, 바꿀 때, 다음 단계 들어갈 때 하면 입지 하나 기준으로 보면 여기 요양보호사 이렇게 적어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경우
월 300만 원에 가까운 이용료가 책정돼 강남이모로 불리며 부유층 전용이란 비판을 받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정착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본격적인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수도권 등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고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15도로 예년보다 3, 4도 낮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어린이날인 월요일 낮까지는 전국이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나고 건조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어린이날 밤부터 연휴 마지막 날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며 연휴 기간 급변하는 날씨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은 야외 활동하기 좋지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봄철 꽃가루 날림 시기가 최대 일주일이나 빨라진 데다 노출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은 봄이 무르익으며 야외 활동하기에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보통 서울 평균 기온이 16도에서 21도 사이인 데다 낮 최고 기온도 25도 안팎에 분포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벚꽃 등 화려한 봄꽃은 모두 지지만 산이나 거리 나무에서 꽃이 피며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나무꽃은 비염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나무는 번식을 위해 꽃을 피우는데요. 이때 많은 꽃가루가 생성됩니다. 이 꽃가루는 바람에 의해서 다른 나무의 암꽃에 닿게 되고 수분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풍매화가 피는 수종으로는 자작나무와 참나무류 그리고 소나무 등이 있는데요. 이들 수종이 봄철에 많은 꽃가루를 한꺼번에 날리기 때문에 보통 4월 하순부터 5월까지 꽃가루 위험 지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근 봄철 꽃가루 날림 시기가 과거에 비해 최대 일주일 더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11년 봄철 꽃가루 날림 시기를 전국 8개 도시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등 중부지방은 최대 5일, 남부지방은 1일, 제주도는 최대 7일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꽃가루 달력을 새로 만들어 기상청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달력이 매년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꽃가루 관측을 해보면은 지역마다 종류가 좀 일단은 좀 다르고 나타나는 시기나 개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한 11년 정도 평균을 해서 달력을 만들고 있거든요. 봄철 기온이 올라가고 겨울철 기온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되는 날짜가 좀 빨라졌고요. 또 꽃가루 지속 기간은 감소했지만 농도는 오히려 짙어지는 특징이 나타났는데 특히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행나무 등의 꽃가루 농도가 짙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엔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꽃가루가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또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새벽이나 아침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아직 연휴 계획 없으신 분들은 고궁 나들이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덕수궁에 지은 서양식 궁궐과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가 오랜 보수공사를 끝내고 나란히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가 장엄한 행렬과 함께 종묘로 향합니다. 종묘가 보수공사를 하는 동안 신주는 창덕궁에 임시로 보관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공사를 끝낸 종묘는 신주를 먼저 모셔온 데 이어 일반에게도 새 모습을 공개합니다. 시멘트 모르타르가 있던 정전 앞은 일일이 손으로 만든 전돌이 깔렸고 공장기와는 모두 한 장 한 장 구운 수제 전통기와로 교체됐습니다. 30년 만에 대대적인 수리로 조선왕실의 품격을 한층 높였습니다. 종묘는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광해군대에 재건이 되었는데요. 이번 수리 과정에서 해체 과정을 통해서 광해군대의 목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종묘의 건축적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덕수궁에 세워진 서양식 궁궐입니다. 다른 궁궐과 달리 목재가 아닌 검고 붉은 벽돌로 쌓아 올렸고 기둥에는 대한제국의 상징 오약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궁궐 안에는 고종 황제의 외교 행사 장면이 재현돼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수장고 정관원도 특별전과 함께 일반에 공개됩니다. 양관이라는 거는 근대기에 이제 덕수궁에 지어진 서양식 이 건축물인데요. 왕의 어떤 즉위식이라든가 생활상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소중한 건축물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창건한 이후 600년 한국 전통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종묘. 그리고 서양 건축 기법을 받아들인 대한제국의 궁궐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전시는 각각 6월에서 7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남이천 나들목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SUV 등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불은 해당 차량을 절반가량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주변 3km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정체 상황에서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서울 구이동 삼거리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인도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인근에 있던 가게 난간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가속 페달을 정지 페달로 착각했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 첫날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제주는 5에서 10mm, 충청과 경북은 5에서 20, 호남은 최고 40mm로 예상됩니다. 특히 호남과 경남은 돌풍과 벼락이 예상되니까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강풍이 불겠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까지 기상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9.6도, 부산은 15도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는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이 15도, 청주가 17도, 대전과 대구 16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휴는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일단 내일은 맑겠고 어린이날인 월요일은 밤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 뉴스타트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